모두를 위한 경제 교육을 원스톱으로 제공합니다. 경제정책 브리핑제 코너. 오늘도 권혁중 경제평론가님과 함께합니다.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18일 금융위원회가 새출발기금 설명회를 열고 세부 운용 방향 초안을 소개했습니다. 이 새출발기금의 초안 내용을 오늘 함께 살펴볼 텐데요. 먼저 네. 대상자는 누군가요? 일단 그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사실 이게 그중에서도 이제 신용채무, 담보채무, 보증채무 이런 연체하신 분들이 새출발 기금을 이제 받을 수 있게 된다,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과거 채무 조정 프로그램들이 있었죠. 뭐 신용보증위원회라든지. 근데 그 당시에는 이게 그거는요, 이제 신용채무만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새출발 기금의 특징은 자영업자들이 사실 신용채무보다는 자기 이제 장사하는 어떤 그 사무실이라든지 아니면 뭐 가게를 담보로 잡아서 이제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현실을 반영해서 담보와 보증 채무까지도 새출발 기금의 대상으로 이제는 이번에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사실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네. 요거는 이제 국세청 자료를 통해서 보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아마 지금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는 결국에는 쉽게 데이터베이스를 볼 수 있는 게 과거 그 지원받았던 손실보전금, 방역지원금 이런 지원금 데이터가 있거든요. 네. 아마 이걸로 국세청의 자료를 DB로 활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새출발기금 대상자가 한 25만 명 정도는 정부가 이제 파악하고 있는데 네. 이 중에서도 90일 이상 연체 신용불량자가 한 11만 명 정도가 되고요. 그러면 이제 정부는 그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도 무엇보다 많은 분들이 이제 도덕적 해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조건이 네.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이게 올해 2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그 대출이 있는 자영업자가 332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근데 새출발기금 대상자가 이 중에서 8%, 그다음에 원금 탕감 되게 이슈였잖아요. 네. 이런 분들은 아까 그 대출이 있는 332만 명 중에서 한 3% 정도가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시중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많지는 않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채무를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분들도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근데 극히 일부만 해당된다. 그 초안에 보면은. 그러니까 90일 이상 채무를 연체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신용 채무자야 되고, 그다음에 취약 차주만 이제는 사실 90% 감면인데, 네. 이 취약 차주는요,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고령자, 이런 분들이 취약 차주입니다. 그럼 그러니까 극히 일부겠네요. 예, 극히 일부만 90%까지 이제 감면받을 수 있고, 무엇보다 이제 초안에 보면은 부채를 감면받을 수 있는 차주는요, 신용채무자로만 한정합니다. 아까 그 뭐 담보채무나 보증채무도 된다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는 원금 감면은 신용채무만으로 이제 한정을 시켰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하셨던 취약차주 아니신 분들은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고, 또 한 가지가 순부채만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부채가 더 많아야 돼요, 자산보다. 그러니까 소상공인인데 내가 예를 들어서 자산을 갖고 있는 부동산이라든지 뭐 돈이라든지 현금이라든지 이거보다 내가 일단 부채가 더 많아야 됩니다. 그 부채에 대해서 순부채에 대해서 조정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초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만약에 부채를 숨겼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환수까지 한다라고 이제는 정부는 이야기하고 있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 원금 감면은요, 담보 채무인 경우는 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게 지금의 그 새출발 기금의 초안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산보다 빚이 더 많은 분들은 원금을 감면받을 수 있고, 네, 이 자산을 숨긴 분들, 네. 그분, 이런 분들은 환수를 당하는 거죠, 이제. 속였기 때문에. 네네. 근데 이 논란은 여전히 정말 뜨겁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네.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비탄감 제도다라는 논란도 있고 왜 소상공인만 네. 도와줘야 하는지 논란이 네. 계속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평균 빚을 보시면 됩니다. 보통 지금 현재 데이터를 본다 그러면 빚으로 이제 매운 자영업자 1인당 대출 규모가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평균 3억 5천만 원으로 조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어. 비자영업자의 평균 9천만 원에 한 4배에 이른다라는 조사 결과도 있고요. 음. 근데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게 금융권에서도 이거를 가장 우려스러워해요. 그게 뭐냐면 최근 2년 반 동안, 그러니까 2019년도 말부터 22년도 6월 말, 그러니까 딱 이때가 이제는 코로나 시즌이죠. 이 네네. 코로나 때에 3곳 이상 돈을 빌린 채무자, 한마디로 우리가 이런 걸 다중채무자라고 얘기하거든요. 음. 이런 다중채무자가 7만 5천 명에서 무려 이 사이에 33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4배 정도 와, 늘어났어요. 정말 많이 늘었네요. 예. 근데 문제가 이런 다중채무자의 70% 이상은요, 음. 연소득 4천만 원 미만의 영세 사업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4천만 원 이하라는 얘기는 정말로 이제 사업을 하는데 영세 사업자시거든요. 음. 근데 이런 분들이 대다수라는 거죠. 어. 다중 채무자 중에서도.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분들이 무너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금융권이 부실해지고, 음. 금융권이 부실해지면 연쇄적으로 이젠 뭐 기업들한테도 문제가 가거든요. 계속적으로. 그래서 금융 부분들이 이제 취약해질 부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정부에서 그래서 새출발 기금을 통해서 이 고리를 끊어내는 거죠. 음. 그래서 사실 이런 그 제도는 필요하고요. 이미 이런 비슷한 제도는 있습니다. 음.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이제는 채무조정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네. 법원의 개인회생, 개인 파산 제도도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거는 이제는 대부분의 신용 채무만 해당되거든요. 거의 신용 채무 위주로 진행이 됩니다. 어. 근데 소상공인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담보 채무가 많으세요. 네. 근데 이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채무조정에서 받은 부분이 사실 이건 그렇게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 자영업자들이 채무조정을 못 받고 대부분 선택하는 게 파산이거든요. 음. 그러면 파산되면은 뭐 신용거래는 거의 맡기기 때문에 이 악순환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새출발 기금이 결국에는 그 소상공인에 맞는 특화된 이런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분들이 정말 무너지게 되면은 더 큰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맞습니다. 예, 이분들을 좀 도와주는 이런 새출발 기금이라는 제도가 생겨난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또 무작정 막 도와주고 그런 제도는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연체 90일 미만의 부실 우려 차주는 원금 탕감이 불가능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새출발 기금을 봤을 때에 이두 분류로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원금을 감면받는 분들, 그게 바로 연체 90일 이상의 부실차주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네. 이제는 부실차주가 아닌 연체 90일 미만의 음. 연체자들이 계십니다. 이런 부실 우려차주도 있거든요. 음. 이런 분들은 탕감이 아니에요. 감면이 아니라 조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 원금을 감면받는 건 아니고요. 원금 감면받을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체 90일 이상이신 분들, 음. 이런 분들이 감면을 받는 거고, 음. 연체 90일 미만인 이런 부실 우려 차주 같은 경우에는 채무를 조정받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상환 기간을 길게 늘려주는 거죠. 그래서 음. 좀 갚아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대출은 대출이다 이거죠. 빚은 빚이기 때문에 이거를 네. 감면이 아니라 장기로 나눠서 이제 갚아낼 수 있도록 기회를 더 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실 차주 분들에게는 원금 감면이 이루어지고 부실 네, 우려 차주 분들에게는 원금 조정 이런 네, 조치가 행해진다라는 말씀이죠. 네. 어. 이런저런 그래도 논란이 계속 좀 있는데 가장 좋은 대책은 좀 무엇이라고 보세요? 일단 그 한계 소상공인들 금방 얘기했던 이 한계 소상공인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분들 무너지기 전에 음. 새출발 기금을 통해서 이제 재기를 도와주는 부분이 음. 있겠고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다 보면 소상공인 안에서도요, 상대적 박탈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나는 정말 아껴서 정말로 뭐 안 먹고 안 음. 써서 대출을 갚아 나가고 있고 그러면서 연체를 안 하고 있는데 음. 이 상대적 박탈감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예, 이런 분들에게는 이 대안대출을 늘려주거나 아니면은 뭐 임대료 지원 제도를 좀 신설해서 크게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어떤 현실적인 대안이 좀 나와줘야 됩니다. 사실 이분들도 어. 대출은 있거든요. 네네. 근데 연차를 안 할 뿐입니다. 음. 열심히 이제 갚아 나가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음. 분들에게는 정말로 대안대출이 지금 하고는 있는데
조건 자체가 너무 까다롭습니다. 지금 현장에 나가 보면 뭐 일단은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은행에서 은행에 있는 신용도로에서 그 차주들에 대한 대출 해줄지 말지는 결정하는 것 맞죠. 예, 네. 원래는 그게 원래 이제 금융 시스템이니까. 하지만은 조건 자체가 너무 까다롭다 보니까 대부분 뭐 대안대출도 보증을 받아서 대안대출을 하려고 해도 현장에서 거의 거부당하는 사례가 너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정부 정책이 이제 필드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미시적으로 지금 현장에서 중소상인들이 소상공인들이 어떠한 상황이 있는지를 조금 더 이렇게 미시적으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정말 버티고 버텨서 연체를 안 하고 정말 버티고 계신 소상공인 분들에게도 맞습니다. 도움이 될 수 있는 뭐 말씀하신 임대료 지원제도 같은 것들 네, 이런 게 너무 좀 좋죠. 신설이 되면 정말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죠. 네, 재난지원금에 소상공인도 포함시키는 걸 강구하라라고 지시를 했는데 이 내용도 좀 네. 짚어주시죠. 어제 그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제는 한 총리와 이제는 주례회동을 했습니다. 음. 네,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동안 소상공인은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이 아니었지만 음. 이번에는 이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그러니까 폭우 피해죠. 비 피해가 있었던 만큼 이제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강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아마 정부 당국이 아마 마련을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음. 사실 비 피해를 받았거든요. 소상공인 분들도. 그래서 네. 재난지원금 대상에 들어야 된다 볼 수가 있겠는데 이게 좀 오해가 좀 많습니다. 사실 이게 재난지원금 이러면은 많은 분들이 과거에 그 소상공인 지원금들 일시금으로 줬던들 이런 것들을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뉴스만 보다 보면. 음. 근데 사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수해 재난지원금, 재해재난지원금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제는 언론에서 나와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 일시적으로 주는 뭐 이런 코로나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이번에 비 피해를 받은 이런 네네. 분들에게 주는 재해재난지원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모든 소상공인에게 이 재난지원금을 주는 게 아닌 거네요? 맞습니다. 이번에 음. 그 윤 대통령께서 말했던 이제 재난지원금은 재해재난지원금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음. 이번에 이제 집중호우 피해를 받은 지역 중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지자체 10곳을 이제 발표를 했었죠. 그래서 우선 발표를 했는데, 네. 뭐 서울로 말 얘기하면 영등포구라든지 관악구, 강남구, 개포, 일동 음. 이런 데가 이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이제 선포가 됐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좋은 점이 있어요. 이게 특별재난지역의 지원 내용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안에서 피해를 받았다. 그걸 입증만 한다 그러면 음. 복구비의 50에서 80%를 국비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 지자체들도 사실 재정 부담을 좀 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음. 특별재난지역의 지원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음. 무엇보다 그 안에서 피해를 받았던 주민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 지원하죠. 음. 거기에다가 국세라든지 지방세, 뭐 납부 예외 혜택도 있고요. 음. 공공요금 감면도 있습니다. 어. 이것뿐만 있는 게 아니라 네. 또 이런 어떤 국세 납부 예외뿐만 아니라 뭐 건강보험료 감면도 되고요. 뭐 전기통신, 도시가스 요금 감면 이런 또 12가지 혜택이 더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네. 특별 재난 지역이 선포되는 게 사실 피해 복구에서는 굉장히 좋고요. 그러다 음. 보니까 정치권에서도 자기 그 지역구에 있는 그 지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해 달라고 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요구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음. 정부는 현재 더 이 재난 지역을 더 많이 조사를 해서 이제 발표를 하기로 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수해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 분들은 좀 참고해서 좀 이런 저런 혜택들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럼 이 재해 피해 본 소상공인 분들 지원을 받으려면은 어떤 것들을 좀 준비를 하면 될까요? 일단 금융위원회 소상공인 수혜 지원 내용이 있어요. 이게 공문이 얼마 전에 나왔었는데 금융위원회에서도 이제는 수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한테 지원하기 위해서 음. 거기서 조건이 이게 있습니다. 지자체가 발급하는 재해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아라.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사례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이건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일단 제가 뭐 비패를 받았다.
그러면 일단 빨리 치워야 되잖아요. 오물도 네.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사진을 안 찍어 놓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치워 놓은 거죠, 이미. 복구를 해 놓은 네. 거예요. 근데 네. 이거를 이제 피해 입증을 하려고 그러면 피해 입증이 안 되는 거죠. 아, 이게 사진으로만 입증을 해야 할 수 있는 건가요? 왜냐하면 이거 재피해 확인서를 냈을 때요. 피해 네. 사실 확인서를 줬거든요. 거기에서 가장 확실한 건 사실 피해를 받았다는 음. 입증, 이 사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상공인도 마찬가지고 내가 만약에 재피해를 입었다 했을 경우에는 그냥 네. 관할 기초지자체, 그러니까 주민센터, 읍면사무소에 가서서 음. 피해 사실 확인서 서식이 있습니다. 음. 거기에 이제는 작성하고 접수를 하면은 지자체에서 확인서를 발급을 하게 돼요. 이게 바로 피해 확인서인데 네. 여기에서 무조건 복구하기 전에 사진 있으면 굉장히 더 빨리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음. 때문에 무조건 재피해를 받았다 하시는 뭐 국민들도 마찬가지고요. 소상공인도 마찬가지고 음. 복구하기 전 피해를 받았던 그거를 꼭 사진으로 남겨주셔서 음. 그거를 접수하실 때 조금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국민재난안전 포털이라는 데가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가셔도 접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신이 없으셔서 사진을 맞습니다. 남겨두지 네네. 못한 분들이 참 많을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